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저희 장소를 바꿔가지고 홍대에 있는 미디어 그 카페 후라고 한겨레가 최근에 오픈한 카페인데 거기에 이렇게 널찍한 스튜디오가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객이 오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신문지상에 많이 언급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 화제 책을 화제 써서 예, 이 사람이 문학적인 자질도 있구나. 저도 놀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노린다는 얘기도 저의 있고. 끝은 어디인가 막 이런. 저는 공개 방송한다 그래서 긴장돼서 어제 고기를 먹었어요. 그거랑 무슨 너무 긴장돼서 망할 것 같아. 저희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에 모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을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명숙 이분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네요. 예. 이분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사건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 금 변호사님의 화제 신간 얘기를 짧게 나눠보도록 길게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사건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진짜 권은희 의원 기소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기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거기다 죄 이름도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던데. 모해 위증 혐의죠. 예. 모해 위증이 그냥 위증하고 좀 다른 건가 보죠? 예, 위증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건데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들어가면 주관적인 거짓말하고 객관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김원철 기자를 범행 현장에서 봤다라고 증언을 했을 경우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냈다는 한 건데 실제로 김원철 기자가 거기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진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이 아니라고요? 위증이 아니에요. 아,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객관적 사실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주관적이건 객관적이건 전부 허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허위가 김원철 되는 거군요. 기자가 실제로 거기 없었고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다고 증언을 했을 경우에 네. 그 위증이 되는데 김원철 기자가 사실은 있었거나 네. 혹은 내가 김원철 기자가 거기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를 봤는데 그 차고. 사람을 김원철 기자라고 생각해서 증언을 하면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증은 그 객관적 주관적으로 다 허위여야 되고 모해는 제가 도대체 저도 이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꾀를 내서 남을 해하다 그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형법 조항을 한번 보면요. 152조 1조에 이제 위증죄 처벌 조항이 있고 그 2항에 모해 위증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차이는 이제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모해 위증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형량이 2배 차이더라고요. 2배 차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모해 위증은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죄가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가 되니까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인데 의원직하고 직결될 수 있죠. 유죄가 나기만 하면 무조건 의원직을 그렇습니다. 잃게 되는 거죠. 예. 위증 경우에 가벼운 위증은 벌금도 많이 하는데 모해 위증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가볍다고 생각해도 유죄인 이상은 최소한 징역 얼마의 집행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혐의를 고발할 정도의 사건이 뭐였는지 네,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연결돼 있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안 했다 하는 하나의 이슈가 있었고 네.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경찰이 하는 수사를 경찰 상층부가 못하게 하고 허위의 내용을 발표하게 했다는 그런 두 가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쟁점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찰 지휘부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했던 실무 책임자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죠. 김용판 서울청장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제 폭로하면서 그 폭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신빙성을 배척당했죠. 그러니까 믿기 힘들다. 그렇죠. 검찰에서 먼저 그 말을 믿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죠. 예. 예. 기소했는데 법원에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수단체에서 그럼 권은희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해서 고발을 한 2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거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불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때 위증했다고 지금 다시 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뭐 김원철 기자가 생각하기에 그 권은희 의원의 진술이 이제 지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결론은 법원에서는 김용판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진실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그 경우에 그러면 법원에서 김용판 쪽 주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그럼 곧바로 권은희 의원은 거짓말하고 위증한 것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서로 권은희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반한다 해도 그것이 위증이 되려면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의가 있어야죠.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고의라는 거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권 의원하고 얘기를 나눴던 경찰관들 진술을 들어봤을 때 권은희 의원이 실제적으로 뭐 상부의 압력이 없는 거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는데 법원에 가서 딴소리했다. 이러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지금 관계된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증언한 내용을 주변에서 보고 듣고 혹은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찰관입니다. 예. 현직도 경찰관들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권은희 의원을 위해서 그렇게 증언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신분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거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입을 다 맞춰서 권은희 의원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권은희 의원 주장으로는 그 2시 59분에 김용판 서울청장하고 통화할 때 자기 옆에 A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면서 내 부하 중에 A가 있었다. 걔한테 물어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런 일 없었는데요. 옆에 없었다고 했다고. 그런 전화 안 왔는데요. 와, 이러고- 전화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그 통화 기록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용판 청장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격려 전화였다. 네. 근데 본인이 격려 전화였다고 해서 바로 격려 전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김용판의 부하가 제가 김용판 청장에게 권은희 과장 고생하고 있으니까 격려 전화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더블 체크가 됐으니까 김용판의 변명은 이제 받아들일 만하다. 영장 이렇게 치지도 않았는데 격려 전화할래요? 뭐 한 게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 일개 하찮은 김원철 기자의 추측을 쭉 들어봤는데 이 실제적으로 격려 전화를 할 만한 상황인지 서울청장이 전화하려면 서장한테 하지 뭐 수사과장한테 직접 하느냐. 근데 그게 또 경찰 내에서 관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수사 경찰관이 쭉 들어보고 검찰에서 권은희 의원 말이 맞다. 이게 압력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법률 전문가고 수많은 수사를 해본 사람이.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죠. 이게 다시 약간 어려운 얘기를 들어갔는데 무죄를 할 때 무죄를 할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유죄의 네.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용판을 유죄를 하려면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믿어야 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그렇게 해서 안 한 거거든요. 네. 검사들은 그 당시에 권은희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이게 말하자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180도로 검찰이 태도를 바꾼 이유가 좀 불명확하죠.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만약에 이런 논리면 그 검찰이 기소하는 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자기 측 증인으로 누군가를 법정에 데려가잖아요. 특히 뇌물이나 뭐 정치자금 수사나 이런 것들은 그 준 사람의 어떤 목격자의 증언 혹은 준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뭐 모해 위증이다는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이거 수사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외적으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뭘 위조를 한 게 나중에 밝혀진다거나 뭐 내가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진이 있습니다 하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진이 뭐 합성한 거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위증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드러난 어떤 그 검찰이 밝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은 권은희 당시 이제 수서 경찰서 과장이 위증할 동기가 있었는가? 그때 당시 이제 일개 경찰서 과장이고 예.
그 상대는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분을 꾀를 내서 해칠 마음을 먹고 거짓 증언을 외부에다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가서까지 하고 그럴 아무런 동기가 저는 잘 짐작이 안 되거든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 뭐 이제 SNS나 이런 데서는 관심병이 있어서 뭐 정치하려고 이러는데 사실 이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뻔히 아는 일을 이게 거짓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뭐 야당에서 다음번에 공천 줄 테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사실 전화 통화까지 하는 그 어떤 자기 상사에 대해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려면 진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현재까지 나온 거는 그걸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한번 정리해 보면 권은희 의원이 지금 의원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이었고 2심 무죄 날 때까지 계속 경찰이었어요. 권은희 의원이 미리 그거를 예측하고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한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보수 단체에서의 권은희 의원을 고발하면서 뭐 거짓말을 해서 출세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아니 이 권은희 의원이 무슨 뭐 예언가도 아니고 이거 거짓말하면 내가 국회의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내부 고발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해서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모해 위증으로 고발을 고발이 해버리겠다. 들어오면, 그럼 앞으로 안 나가고 싶을 것 구조는 같은데요. 비슷하죠. 예, 아주 이거는 그래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권은희 의원 사건은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지금 몰랐던 얘기들도 조금씩 나올 테니까요. 나올 때마다 저희가 조금씩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2년이나 끌었다가 늦게 기소해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공안적 시각으로는 10년도 끕니다. 주특기입니다. 거기 전교조 이적 단체라고 들어온 한 10년 전에 고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가장 아직도 만지작거리고 있죠. 오래된 그 공안 사건이 그 조정래 선생님의 그 태백산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을 하는 거의 10년 넘게 훨씬 끌었죠. 계속 반복되는 건데 검찰이 이런 고발 정치, 네. 고발이 들어온 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딱히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막 10년씩 뭉개버리고 자기들이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거는 고발 들어왔으니까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만 보면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수사라는 게 이 착수의 동기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러 한명숙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최근에 또 한명숙 이분도 새정치민주협 전 의원이죠 이제.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죠. 그리고 전 국무총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수감이 됐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1차 사건과 2차 사건으로 나뉘고요. 사건이 두 개죠. 네, 사건이 두 개고요. 1차 사건이 2009년 11월에 수사가 시작됐고 그 1차 사건 1심이 굉장히 무죄가 날 것 같은 상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2차 사건 수사가 시작됩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1차 사건은 그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이분이 진술이 막 오락가락하고 이러면서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로 완승을 했고요. 2차 사건도 1심 무죄, 근데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 유죄 이렇게 난 거죠. 이게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1차 사건이 무죄가 되는데 그때 그래서 검찰이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전직 총리를 다룬 것도 아니고 총리 공간에서 돈을 받았다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죄되면 뭐 무죄네요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그걸 당할 거니까 검찰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른 거라도 뭐 없냐 막 찾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 들려온 얘기로는 그래서 검찰에서 찾아서 두 번째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검찰 내부 사람 얘기는 어땠냐면 우리가 정말 치사한 짓을 했지만 두 번째 사건은 진짜 유죄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나 이 돈을 준 사람이 물론 각각 다른데 검찰에서는 줬다고 하다가 법정에 와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줬다. 그러니까 준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난 거죠. 그리고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뇌물 사건, 이건 뇌물 정확히 따지면 뇌물은 아니죠. 정치자금법을 이제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받았다는 혐의인데 이런 것도 결국 돈 준 사람이 진술이 거의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을 거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하나 법률적으로 흥미가 잃었던 게 요즘 공판 중심주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프로그램 녹화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공판 중심주의 좀 설명해 주시죠. 한 번 더. 저번에 들었지만 한 번 더. 수사 과정에서 얘는 검사하고 피의자가 이렇게 중간에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건데 일단 재판에 가면 판사가 심판이고 검사가 이쪽에 피고인하고 변호사가 이쪽에 있는 거, 변호인이 이쪽에 있는 거니까 좀 대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취조하는 데서 들은 진술보다 그거는 참고로 이제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대등하게 들는 그 진술을 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내라. 쉽게 얘기하면 그게 공판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 얘기보다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한 얘기를 더 중심으로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1심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설명하셨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와서는 안 줬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무죄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난 건데 2심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검찰 조사에서 얘기한 게 훨씬 합리적이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약간 공판 중심주의라는 완전 확립된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그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을 쓴 5명의 대법관께서 이거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완전 무너뜨린 판결이다라고까지 되게 센 톤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있을 때 수사를 받으면서 아내가 정치인한테 총리한테 돈을 갖다 준 거는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그 뉘우쳐 가지고 돈 줬습니다 하다가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그쪽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좀 거짓말을 해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염될 수 있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판사가 보기에 분명히 검찰에서 얘기한 게 진실인데 지금 어떤 뭐 회유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면 검찰에서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옛날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 기록을 통째로 법원에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그걸 다 읽어보고 옵니다. 녹취록이 아니라 검사가 쓴 거, 검사의 시각에 쓴 걸 읽어보고 들어오니까 이게 유죄 심증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재판을 하면서 하고 나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했던 기록을 다 안 줘요. 어떤 증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조차 그렇게 말을 왔다 갔다 몇 번씩 바꿨으면 판사도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상식적이죠. 예, 예. 그게 참 이상하네요. 근데 그 형사정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법을 정말 잘못 만든 건데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식으로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진술이 있었을 때 법원에서 그걸 내라 하고 검사한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그걸 안 내면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증거를 쓰기 싫으면 안 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 또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 한 것 중에 안 줬다고 한 진술을 싹 빼면서 안 내는 거죠. 우리는 증거를 안 쓰겠다. 대표적인 게 용산 참사 사건 때 기소된 사람들 거기 막내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조사받은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보자 그랬거든요.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떤 게 인지 그때 검찰이 안 냈죠. 그래서 그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개가 됐는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검찰이 자기 유리한 것만 재판에 내고 증거로 삼고 자기 불리한 거 내라 그러면 증거를 안 쓸 건데 뭐하러 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법원 판결은 2차 사건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요게 돈이 또 얼마가 오갔고 빠졌고 뭐 3억이 어떻고 6억이 어떻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총 9억이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9억이 갔는데 각각 3억입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고요. 앞에 첫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거의 다 그거는 인정할 만하다. 네, 그거는 소수 의견도 전부 인정을 네, 했습니다. 인정했고요. 3억 받은 건 맞다. 네, 네.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소수 의견에도. 이제 쟁점이 되는 건 나머지 6억이거든요.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은 조성 경위만 입증이 됐지 전달 경위는 입증되지 않았다. 뭐야 그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모른다는 모른다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유경 기자님 같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3억 이런 거 항상 집에 있을 것 같지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자금을 주려면 회사에서 표시가 안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자금 만드는. 예, 그 가장 흔히 하는 수법이 건설회사에서 노동자들 이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서 월급 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된 것만 이제 전달한 게 없는 거죠. 예. 뇌물은 전달해야 뇌물이죠. 이거는 그렇죠. 뭐 예. 보나마나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3억 처음에 그 인정된 3억 그거는 네. 뭐예요? 그 3억 중에 1억이 수표로 갔는데
그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 사는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수표를 사용한 게 나왔어요. 이 둘 사이는 뭐 모르는 사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 총리 쪽에서도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있냐. 그래서 한 총리를 보좌하는 사람이 이 돈을 줬다는 사람한테 돈을 꿨다. 3억을 꿨는데 한 총리 동생이 그 내가 지금 저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정기예금을 갭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서 1억 원을 꿔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명숙 총리는 모르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명숙 총리는 모르는데 보좌진이 돈을 꾼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인적인 차용 이거다. 돈 빌린 거래고 그걸 다시 여동생한테 빌려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돈 받은 건 보좌관인데 준 사람이 강력하게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의 동생 계좌에서 돈이 나온 경우거든요. 근데 이쪽에 설명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소수 의견을 보면은 뭐. 준 사람은 다른 사건으로도 막 수사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선처를 받으려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 어쩌다 우연히 한 총리의 보좌관한테 3억을 뭐 빌려주고 그게 동생한테 가고 이런 우연적인 일이 계속 있겠냐. 근데 어쨌든 1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봤거든요. 무죄로 보면서 그때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동생 계좌에서 나온 건 좀 이상하다, 내가 봐도 이상하고 한명숙 총리 측에서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믿기는 나도 힘들다. 그러나 동생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전 총리가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사실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1억 원이 한만호 씨한테서부터 나와서 여기 사용될 때까지 2년의 갭이 있나 봐요. 검찰 주장대로 한만호 씨가 한명 총리한테 주고 이렇게 건너갔다고 해도 그 받은 1억을 2년 동안 고의 간직하고 있다가 2년 후에 동생한테 전세자금 쓰라고 줬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1심이 이 1억에 대해서 밝힌 태도였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는 다 배척당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볼 때 검찰의 스토리도 말이 안 되고 피고인이 얘기한 것도 말이 안 돼도 무죄입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한 총리의 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브로커 비슷한 사람에서 내가 뭐 언니한테 부탁해서 뭐 해준다든가 해서 돈이 건너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오히려 좀 됐을 텐데 한 전 총리 동생하고 저쪽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안 만들어진 거죠. 이상한 거죠. 정치 자금을 수표로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나요? 전에 이상하죠. 수표로 그게 준 이제 한 경우는 전 총리 쪽에서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돈을 받을 거면 현금으로 받지. 이게 사과 상자 비타 500 이런 게왜 나오는 뭐 거죠? 1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이게 왜 1억만 이걸 수표로 받았겠냐. 그 주장을 그랬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죄가 난 거고,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이건 뭐 새빨간 유죄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럴 사건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건 누가 봐도 무죄가 확실하고 억울한 사람인데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1억 수표 때문에 조금 좀 어렵죠.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약간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소수 의견을 대법관 5명이 썼는데, 그러니까 8대 5로 판결이 갈렸는데 그 5명이 굉장히 센 톤으로 소수 의견을 썼어요. 그렇죠. 제가 네. 조금 읽어드릴까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결이 누누이 지적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뒤집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증거 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런 마치 야당의 성명서 같은 그런 굉장히 센 톤으로 이제 다수 의견을 비판했는데, 저는 이 소수 의견이 옳건 그런 간에 그런 거를 고려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공개 안 한 것도 있지만 1차 사건 같은 거를 보면은 기소된 게 한 총리가 5만 달러를 미화를 받았다는 건데, 그 5만 달러를 내가 한 총리한테 줬다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한 열흘에 걸쳐 가지고 거의 새벽까지 뭐 조사를 합니다. 열흘씩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수갑 차고 앉아 있다가 밤 2시에 구치소 들어가 이러다 보면 그 진술은 못 믿거든요. 무너지죠. 그거를 법원에서 강하게 이거 이의 제기를 해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검사들은 실제적인 진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더 잘한다. 이게 통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수 의견을 그렇게 쓴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한 말하고 어떻게 거짓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 부담이 따르지 않는 검찰 조사실에서 한 얘기를 같은 값을 놓고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소수 의견 대법관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거기다 1심에서 그렇게 말을 바꿔버리니까 2심에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예.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있어서는 좀 그럴 구석이 없잖아 있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1억 얘기 많이 하고 3억 부분에 대해서 뭐 유죄로 대법관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결과를 떠나서 수사라는 게 뭐 결과가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착수의 동기 이런 것들도 다 불편부당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기세등등해진 쪽에서는 대법관 13명이 봐도 이 최소한 3억 부분은 유죄고 1억 그 저 수표는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치 탄압이라는 게 뭐 다 거짓말 아니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 저 정권 여당 의원의 이 정권 실세인 사람이 돈 받은 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은데 검찰이 덜컥 겁을 내고 막 수사해가지고 2차 기소를 할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상정하기 힘든 상황이죠. 전체로 봤을 때 이 한명숙 총리가 유죄 만약에 실제로 유죄라서 그 저 지금 수감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게 정의가 실현된 모습이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예. 당장 송환종 때만 해도 그렇죠. 증인이 네. 있어도 무죄가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번엔 증인이 안 줬다는데도 유죄가 되고 하여튼 좀 찜찜합니다. 예.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이제 731 정치 분투기. 네 금태섭 변호사님의 신간이 나왔고요. 이 신간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예. 굉장히 잠깐 화제 인물이 되셨죠.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봤더니 정말 손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이 제 입장에서는 뭐 이게 대선이고 창당 과정에서 겪은 거를 여러 사람한테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쓴 거니까 지루해서 읽을 수 없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쓴 거고 굉장히 솔직하게 쓴 겁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누가 이렇게 또 지식인 솔직하고 맞으세요? 정직하게 일단 지식인 여부를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퇴하셨을 때부터 요걸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 책을 쓰니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 와서 난리냐. 그러니까 그런 말 네가 많이 하죠.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고쳐야 된다. 그런데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괜히 내가 삐끗했다가 지금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합당을 예를 들면 갑자기 전격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랑 합당 선언을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 부분이 몰랐으니까요. 그때 야권의 지식인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야권 통합되고 뭐 선거 이겼다.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고 하면 그래도 이게 희망이 조금 있는 건데 우리가 꺾는 거 아닌가.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때는 이 어떤 전체 일의 성공을 위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저처럼 이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왜 그때 사퇴했냐, 왜 합당했냐. 그 사람들한테 솔직한 보고가 있어야 되니까 책도 쓰는데 제가 8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거지. 제가 혼자 앉아 있다가 요즘 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한 것은 아니고 제 시각으로 쓴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거든요. 또 여러 사람이 금 변호사가 기억하는 거랑 다르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렇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되짚어 봐야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안 저지르지 않나 그런 뜻으로 쓴 거지. 제가 이 책에 쓴 말이 꼭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네. 좋은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훌륭한 말을 너무 말씀이네요, 많이 진짜. 했죠. 네. 아니에요. 제가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원래 책을 좀 쉽고 재밌게 잘 쓰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찾아와 주신 수많은 방청객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